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재미있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현대심리치료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특별히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그리고 심리치료의 실제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어찌 보면 이번 시간이 저의 강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리스텍 설리반의 불안 이해를 살펴보면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족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만족한데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면 늘 갈등과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서 심리 내적으로 불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만족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 특별히 인간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육아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행복하지만 엄마에게서는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둘 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젖을 먹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엄마는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주어서 엄마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주는 미소, 엄마가 웃어주는 웃음, 눈빛, 이 모두는 아이와 엄마를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행복한 존재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리스텍 설리반은 사람마다 불안 지점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야기하는 불안 지점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 안전작용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어떤 케이스를 슈퍼비전 했는데, 그는 간헐적 폭발성을 지닌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분노, 즉 불안은 언제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대상을 통제하지 못할 때, 대상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분노하고 폭력을 가하더라도 당신은 그저 견뎌줬으면 좋겠어. 대수롭지 않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지점이 다른 거죠. 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40대 중반의 이 남성은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다발을 한 다발 사서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은 문을 열어주면서 꽃을 들고 온 자신의 남편에게 매우 기쁘고 또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이 남성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한 말이 잘못이었어요. 당신 너무 대견해. 정말 이렇게 꽃을 사오다니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때 너무 대견해. 왜 우리 엄마처럼 말하지? 그러자 부인도 당신 엄마 살았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도 겪어봐서 잘 알지. 그러니까 둘이 왕창 싸우게 된 거죠. 한참 싸우고 났더니 둘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적대적 통합. 그 부부가 사용한 것은 불안 지점은 친밀할 때에 서로가 서로의 따뜻함을 느꼈을 때에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살면서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작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적대적인 통합을 통해서 안전작용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락강학파의 외상성 주의상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의상스는 아이가 겪는 강렬하고 폭력적이고 모순된 감정 덩어리이고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아이의 공포심 때문에 의식 안으로 등록하지 못한 감정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무의식은 그냥 억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외상성 주의상스는 먼저 폐쇄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폭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팍 콘크리트 안으로 덮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폐쇄되고 억압되어진 채 무의식으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상징화하기에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외상성주의 상스는 하나의 그 낭종이 되어서 시시때때로 이 낭종에서 뭔가 병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지오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이 주의상스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라셀은 공무원이었는데 집에 돌아오게 되면 밤새도록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눈물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경우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그 외로움과 무기력을 느낄 때 내 몸의 상태 등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녀의 고통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즉 라셀은 조산나였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의 그 외로움과 무기력과 버려진 경험을 3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좋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밤마다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인큐베이터의 그 폭압적이고 폐지되고 억압되어진 그 주의상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특별히 시청 공무인 베르나르의 모습은 그는 결혼이 있기 몇 시간 전에 도망을 치곤 했어요. 즉 회피. 결혼하게 되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겪었던 거죠. 두 번째 그의 증상은 섹스 전화를 연결해서 거친 여자의 지시에 의해서 자위하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 그러다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욕망이 들끓는 그런 상태가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게 되면
흥분은 깊은 자기 혐오감, 수치감으로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군가로부터 돈 주고 모욕을 당하는 피학적인 증상을 계속 보였어요. 나아가서 그는 블란스 남쪽 지역 반대편인데 떼제베 기차를 타고 가서 치과 의자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입을 벌리고 은퇴를 앞둔 늙은 치과 의사인 자신의 친아버지가 행하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아버지는 뭐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하려고 먼 곳까지 가서 피학적으로 당하는 베르나르는 무엇인가? 그의 유년 시절은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엄마를 잔인하게 폭력하고 구타하는 장면에 엄청나게 폐쇄되고 폭압적인 경험으로 자신의 무의식 속에 기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는 그 이유는 나도 결혼하게 되면 그 끔찍한 엄마 아버지의 커플 관계가 재현되어질 거야. 그러므로 이 재구성된 장면에서 이러한 베르나르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4살, 5살, 6살, 7살 그때 겪었던 그 폭력을 가한 폭력의 현장을 목격했던 꼬맹이의 베르나르의 얼어버린 마음이 있고요. 베르나르는 가해야 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피학적으로 학대당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나이 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쥐상스, 즉 낭종이 되어져 버린 쥐상스가 있게 되면 여기에서 정상 시니피앙 1이 올라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끝없이 N. 그래서 정상의 시간적인 반복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의식적 환상 장면, 낭종이 된 쥐상스에서 시니피앙 1, 2, 3, 4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 사건에서 그 아이가 생애 초기에 겪었던 사건에서 수직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도깨비 방망이가 모양을 다르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직적 반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증상의 시간적인 시간을 두고 계속 갖가지의 증상들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수평적 반복 내지는 증상의 시간적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나는 반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반복하는 그것이 곧 나이다. 한계에는 그런 병리적 정신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끝없는 그 패턴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칼 융의 개념으로 이 개념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자면 서울대학교 김창대 교수의 도표를 통한 이런 인간의 정신병리 구조를 살펴보았고, 헤리스텍 설리반의 것을 이론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락강학파의 나지오의 개념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칼 융의
인간 마음속에 있는 6가지 얼굴에 이어서 이번에는 컴플렉스 개념을 살펴봅시다. 컴플렉스는 단순한 열등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 다른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골똘하게 몰입되어져 있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기만 해도 그러한 감정, 그러한 대상관계적인 패턴, 그러한 병리적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컴플렉스는 그림자, 섀도우를 통해서 또는 페르소나, 가면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개성화로 가려면은 자신의 어두운 측면, 즉 자신이 의식의 빛 속으로 가져오지 않았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자아에 드려진 그림자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일 거예요. 자신의 그림자나 페르소나를 맞닥뜨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과 자신의 정신이 내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사이에 뭔가 딜이 되어져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면, 즉 병리적인 어떤 패턴에 고유한 것을 창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페르소나는 부모에 의해서, 자신이 받은 교육에 의해서 또는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강요하는 학문적인 성취, 예술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과대학에 진학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죠. 머리가 좋으니까 사실 이 사람은 예술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이과대학에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페르소나, 사회가 강요하는 대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페르소나와 실제로 자신의 우월한 기능 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컴플렉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조화로 말미암은 컴플렉스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반복 강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화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법사를 만남,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자기를 실현하는. 그러나 네 번째 단계도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실현의 초기 단계가 있다면 더 깊은 자기 실현으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은 완성되어지지는 못하지만 고유한 존재로서 자기 실현이라는 그와 같은 개성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융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멜라니 클라인 학파의 존 스타이너의 애도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동일시, 상실한 대상과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환자는 세상의 모든 관심을 떨쳐버리고 상실한 대상에 온전히 몰두해요. 이와 같은 전적인 몰두는 분리를 부인하고 주체와 대상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매닉 디펜스 이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적 방어 기제는 뭐냐? 자기를 이상화하고 매우 조적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실한 대상과 자기가 동일시 되어지게 되면 전능하고 힘있는 존재인 자기가 살아있으니 그도 역시 살아있다. 그러므로 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인이라는 denial이라는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심리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애도 이론에서 상실한 대상, 그것은 부모 자식을 잃어버린 사별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혼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실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벗어나려면 지적으로 상실한 대상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실한 대상을 몸과 정서가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애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발달적인 애도, 건강한 애도가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병리적인 애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애도하고 몸과 정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맞닥뜨림이 되어지면 탈동일시가 되어지므로 결국 상실한 대상에게 투여되었던 에너지는 새로운 대상에게 투여되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발달적인 형태로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다음에는 현대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칼라인에게 분석을 받았던 윌프레드 비욘을 생각해 봅시다. 알파 요소는 정서적인 경험들의 원자료가 되는 마음에 수용되어 감정이나 사고, 꿈과 같이 정신적으로 소화되어져 있는 정신 요소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해요. 그런데 베타 요소는 하나의 감각적 자료의 조각으로서 이것은 그 자료가 경험으로 수용되어, 즉 알파 기능에 의해서 베타 요소는 알파 요소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환되기 이전에 경화된 상태, 콘크리트화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베타 요소는 소화되지 못하여 픽셔널라이제이션, 허구화시키지 못하는 감각자료, 날 것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타 요소가 알파의 기능의 접근을 허락이 되어지면 베타 요소에서 알파 요소로 전환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베타 요소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혼의 시행에 속하는 것은 꿈, 사고, 상상, 환상, 신화, 그리고 미리 보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컨셉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개념화로 가기 위한 출발이 되는 거죠, 시행은. 그래서 꿈꾸기, 상징화하는 능력, 허구화하는 능력,
은유적으로 그 실제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꿈은 실제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 무의식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 전치, 압축, 2차적 개작이라는 꿈 작업을 통해서, 무의식 작업을 통해서 꿈에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은 분명히 은유적이고 메타포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실제가 경험이 되고 분석되어지니까 꿈심리치료는 정신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요. 저는 지난 20여 년간 꿈심리치료로만 치료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림, 놀이 심리치료도 또 다른 측면에서 무의식을 밖으로 표상해내는 신선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윌프레드 비오는 시행에 속하는 꿈, 상상, 생각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컨셉 F행에 속하는 컨셉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심리치료 기법이나 치료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위니캇의 거짓짜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짜기는 존재의 불연속성을 경험하게 해요.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 계속해서 실패하면 아이는 자기 안에 진정한 욕망과 의미를, 즉 참자기를 분출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아이는 조숙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수능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나라는 감각을 갖지 못하죠. 그러므로 아이는 나라는 감각이 확고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즐길 수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미지나 기대로서의, 즉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가 표현되어지기도 전에 환경 어머니는 매우 황폐하게 나를 짓눌러 버리게 되면 나는 사라져버리고 환경의 요구에 전적으로 맞춰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참 아이가 어른스럽네요. 그건 매우 나쁜 얘기죠, 사실은.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전진무구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의 순진한 꿈을 꾸어야 되고, 이러한 자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기대, 어머니가 바라는 이미지 또는 환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일찍부터 아이에게 이런저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부분은 아래로부터의 나를 맞닥뜨리기. 이것은 수도사이면서 융분석 심리학자인 안셀름 그린의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나를 맞닥뜨리기는 자신의 고통,
각종 질병들, 상처, 애움길, 무능력, 불안의 실체들, 생채기, 아픈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자신의 내면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상처들에서 도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정신적 은신처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350년경에 기독교 교부인 에바그리우스 폰테쿠스라는 이 교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라.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죽음의 현실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의식 세계까지 살펴봄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나를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유명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 영성의 아래로부터 영성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어떤 현대 심리치료, 특별히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도표로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주의상스, 컴플렉스, 트라우마, 이것과 동일시되어 있는 자기, 애도하지 못한 병리적인 자기, 이걸 분석가의 심리치료사의 무의식적 공감을 통해서 특별히 치료적인 도구로 꿈이나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서 그 환자의 내면의 강력한 주의산스, 컴플렉스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는 매 회기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의산스를 무의식적인 자료인 꿈에서 나오는 꿈의 내용이나 그림, 놀이를 가지고 또 사는 것이 다 꿈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그것이 의식에서 나온 것 같지만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그러한 정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삶에서의 에피소드, 생애 초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분석함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관계를 맺기, 관여하기, 인게이지먼트. 두 번째 단계는 투사적 동의식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투사적 동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 안에 부적절한 한 부분을 대상에게 투사하고 대상에게서 자기의 한 부분을 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상이 행동하고 그렇게 대해주기를 유도 조정을 해요. 그러면 투사받은 대상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한 대상이 원하는 행태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투사한 입장에서는 매우 관계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조나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심리 내면의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므로 나를 돌봐줘. 그런 의존적인 욕구를 대상에게 투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투사를 받은 그 대상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 사람을 챙기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고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의존적 투사적 동의시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도한 대로 의존, 즉 의존 너머에 있는 자기를 돌봐주는 것으로 대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다 심리치료를 위한 관계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감적인 관계 또는 컨테이너 앤 컨테인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컨테이닝이라는 이 용어는 아이는 무언가 울면서 몸짓으로 엄마 속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엄마는 먼저 무엇이 아기로부터 왔는지를 아기에게 몰두하는 좋은 엄마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알파 기능에 의해서 전환시키고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알파 요소로 바꿔진 것들을 아이 안으로 다시 적절한 무의식적 의사소통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원시적인 공격성이나 폭압적인 그 두려움을 엄마에 의해서 당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엄마의 알파 기능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담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듯이 심리치료도 똑같이 이런 관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가 굳건하게 되어지면 명료화 작업, 또 해석 작업을, 또 직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크레센도 점점 세게 경험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하나의 정상으로 나오는 병리는 그 고질적인 반복이었다고 말한다면, 심리치료에서 이런 것들이 재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치료를 위한 재현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러한 놈을 계속 회기가 거듭될수록 맞닥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실한 대상, 즉 폭압적이고 끔찍한 주의상스와 동일시되었던 나의 에너지가 탈동일시가 되어지고 에너지가 빠져나와. 그러면 트랜스뮤팅, 변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하며, 그리고 어떻게 인간 병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치료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적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변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꿈 분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제 임상을 그러한 방법으로 현직 교수이지만
두세 케이스의 그 임상을 꾸준하게 일주일 동안에 2케이스, 3케이스를 꾸준하게 경험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꿈 심리치료는 바로 이와 같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표처럼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매우 좋은 정신분석적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꿈 심리치료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특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나누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앞날과 또 상담사에게 생기와 힘이 넘쳐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